자, 파트 1을 이제 오늘 완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제 배웠던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학습하지 않았고 오늘이 좀 본격적인 파트 1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보험료의 산출 방식 비교라는 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 출제되는 것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보험료,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라 그랬죠. 그 보험료는요. 일정하게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험료 얼마를 받으면 될까라는 거를 어떤 프로그램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3,2원 방식이라고 했고요. 현재는 현금 흐름 방식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데 3위원 방식은 뭐냐? 과거에 많이 쓰던 거였는데 좀 간단하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뭐냐? 예정 위험률, 그리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예정 위험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질까라는 거를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율은 얼마를 줘야 될까? 이자에 대한 이율은 얼마를 줘야 될까?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를 부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한 걸 3위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원별 이익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장점은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간단한 대신에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뭘 쓰고 있다? 현금 흐름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현금 흐름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3개에다가 계약의 유지율, 판매량 등을 추가로 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 최적을 가정할 수 있어요. 회사별로 막 좀 정교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정교한 대신에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 전산 관련된 시스템의 비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식은 3위원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현재 쓰고 있는 건 현금 흐름 방식인데 3위원 더하기 유지율이나 판매율, 판매량 같은 걸 추가했다. 그리고 정교하지만 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배당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뭐 주식도 배당을 하는 것처럼요. 보험도 배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보험료는요. 일정하게 모여가지고 회사의 이익이 되겠죠. 그럼 그 이익을 돌려주는 걸 우리가 배당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보험은 U자를 붙어서 유배당, 배당을 약속한 상품을 유배당 상품이라 그러고 배당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품을 무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당은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선적립 후 배당 체계입니다. 미리 적립해서 나중에 배당 주겠죠. 뭐 반대로 되진 않겠죠. 당연히 적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 2000년 4월부터는요. 완전 자유화돼서요. 이 배당도 다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무배당 보험계약 보도록 할게요. 무배당 뭐라 그랬죠? 배당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배당은 뭔가를 돌려받으니까 유배당에 비해서 무배당이 더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 배당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만약 유배당 상품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그냥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료를 상계하는 겁니다. 왜? 배당이 나왔는데 나는 또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낼 보험료에서 까부시는 겁니다. 그 배당 나온 금액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험금이나 재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던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 그 배당금을 얹어서 돌려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요. 이거를 단골로 출제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만일 제가 보험회사인데 여러분한테 이거 유배당 상품 가입하시면 나중에 배당 얼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이익이 얼마큼 나오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을 얼마 해준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 보험 안내 자료에는요, 절대로 장래 이익 배당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모집 질서의 혼란과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초록색 그 버튼을 보시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단 예외를 두는 게 있어요. 유배당 연금보험, 연금보험만 가능합니다.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5년 동안은 이 정도 배당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라고 예시하는 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보험이요? 연금보험, 유배당 연금보험, 그리고 5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시해야 된다. 요거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청약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청약은 뭘까요? 여러분, 청약과 계약은 달라요. 왜냐? 청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회색 창을 한번 볼까요?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뭘 해야 되냐면요,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계약자의 청약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맞죠? 그런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리냐고요?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았죠. 청약은 말 그대로 뭐냐면 계약자가 청약서에 사인하는 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럼 바로 보험회사가 승낙이란 걸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별도의 요건 없이 구두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은 원래요,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에 단순하게 사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걸 나중에 파트 3에서는요 분료식 계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파트 3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학습을 할 거니까 청약은 그냥 별도의 요건 없이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편리상 우리가 그냥 그걸 사인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청약부터 볼게요. 자, 청약은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청약서라는 거 보셨죠? 사인한 그 용지거든요. 그 용지가요, 회사가 보관하는 게 반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게 반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그래서 청약서 부본이라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잠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은 메일과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내기도 하며 고객이 확인했다는 수신을 해야지만이 해당 문서를 보내준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약관 같은 거 받잖아요. 이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요즘 메일과 같은 걸로 메일로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메일을 여는 수신을 해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열지 않은 상태의 송신인 경우는 전달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메일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송신이라고 하고요, 메일을 열은 거를 수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일을 열지 않으면 이거는 약관이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억할게요. 수신과 송신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수신은 눌러서 연 거고요, 송신은 단순하게 메일이 온 겁니다. 꼭 눌러서 열어야지 내가 받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계약인데요, 전화를 이용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면 질문과 설명, 그리고 계약자의 답변이나 확인 내용을요, 음성 녹음한 것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다. 언제만요? 전화를 이용한 계약인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부터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청약 철회입니다. 청약 철회인데요, 여러분, 청약 철회가 뭘까요? 딱 봐도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홈쇼핑에서 내가 물건을 산 다음에 반품할 수 있죠? 며칠 기간 동안에 뭐 반품할 수 있다 그러죠? 그 반품을 청약 철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청약을 무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계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서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그 기간을 물어봅니다. 자, 청약 철회 기간이 있어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증권을 내가 받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15일인데요. 그 더 큰 기준은 뭐냐면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고요.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이다. 이렇게 꼭 나눠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청약 철회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세 가지가 써 있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 계약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 진단 받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진단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진단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보험 계약자의 계약도 청약 처리가 불가능한데, 그럼 전문 보험 계약자가 뭐예요? 옆에 써 있죠. 빨간색만 그냥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자. 제가 어제 계약자가 1명, 2명, 3명 이상이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어도 되고 법인, 회사여도 됩니다. 단체여도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큰 단체들을 우리가 전문보험 계약자라 그러거든요. 이 전문보험 계약자는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기간. 보험기간 어제 뭐라 그랬죠? 만기기간이라 그랬죠? 내 보험이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까지였죠? 절대 납입기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굉장히 짧은 계약이겠죠? 흔히 얘기해서 뭐 여행자 보험이 굉장히 짧겠죠? 그런 보험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얘네들은 청약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15일, 30일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고객이 청약을 처리한 경우인데요. 그럼 고객이 청약을 반품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반품했을 때 당연히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며칠 이내에 돌려줘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일 오른쪽 보시면 늦어진다면 어떡할까요? 3일 이내 돌려주기로 했는데 늦어졌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건 보험회사가 3일을 약속했는데 그 더 뒤에 줬다는 건 보험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럼 뭘 더 주냐면 이자를 더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기납입보험료. 기납입보험료는 우리가 낸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낸 돈. 낸 돈을 돌려주면서 여기에 뭘 더 주냐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 우리 쉽게 해서 약대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 누가 잘못한 거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반환을 해줍니다. 단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요, 이게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출 취소만 한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한 경우는요, 3일을 넘어간 경우는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는 약대율, 보험계약 대출 이율 정도다라고 보시면 시험 문제 맞추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회색 볼까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너무 많아요.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철회는요, 그 기간 안에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청약 철회 이후에 보험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를 많이 반환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보장해줄까요? 당연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철회는 그 한 날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보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수단, 내가 막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용한 청약을 한 경우는 당연히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셔도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부지런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낙 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 거절은 아까 말했죠. 청약을 하면 회사는 뭐 해야 된다 했죠? 승낙을 하던가 아니면 승낙을 거절하던가 하겠죠. 근데 승낙 거절을 보면요, 무진단 계약의 경우,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않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계약의 경우 언제 안에 회사는 승낙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냐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진단계약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청약일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을 받은 그 시점,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다르죠. 무진단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 여부가 통지돼야 되고, 진단계약 같은 경우는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가 통지돼야 됩니다. 근데 만일 30일 이내에
회사가 아직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30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계약을 그냥 받아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가 있죠. 언제 거절 가능할까요?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승낙을 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는 사실 회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계약자가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좀 낮은 이율입니다. 이거 약대율보다 그 이율 낮은 이율을 더해서 이자를 반환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꼭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보장이라는 건 언제 시작할까요? 보장은 뭘까요? 보장은 쉽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내가 다치거나 문제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걸 보장이 시작한다라 그러는데 보장은 언제 시작할까요? 일반적으로 맨 위에 보시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은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은 개시된다. 이상하네요. 원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험 계약일이라면 보장 개시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험 계약을 했어요, 오늘. 근데 내가 오늘 1회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당연히 보장 개시일도 오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진단 계약이라는 게 있고 진단 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 계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무조건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회사가 아직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단 계약을 엄청 잘 물어보는데 진단 계약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단 계약은요, 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보장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죠. 진단계약은 의사의 진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1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을 받던, 진단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내던 결국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이 그 늦은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단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돈을 냈어요. 근데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보장하지 않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요, 청약 승낙 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보장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돈을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만족해야지만이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승낙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까 그랬죠. 보험회사가 30일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해줍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발생에 영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이 원래 안 좋은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장을 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여러분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내 몸은 어때요? 내가 과거 병력은 어때요? 이런 걸 적는데 이게 위반한 거예요. 거짓되게 쓴 겁니다. 이건 계약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안 해주겠죠. 그리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도 보장을 안 해준다. 세 가지는 면책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보험계약의 무효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무효는요, 제가 쪽집게 강의 시간에 무효, 소멸, 해지, 청약철회 이런 걸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일단 무효 볼게요. 무효는 뭐냐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자는 저희 와이프인데 피보험자는 저예요.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만일 제 사인을 안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 처리되겠죠. 그리고 밑에 만 15세 미만, 여러분 만 15세 미만은 절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적으로 좀 의사결정하기 좀 쉽지 않은 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계약하는 경우,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는요,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했을 때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인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더 뒤에 이제 심신상실자나 박약자가 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게 뒤에는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상실자나 박약자는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예외로 나오니까요. 그 정도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잠깐 볼 건데요. 약관 아시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약관은요. 가입한 보험 계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요, 약관을 계약자에게 당연히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약관의 그 내용을 어떤 걸 설명해야 되냐면, 약관을 설명하고요, 보험료, 그리고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요, 단,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의해 널리 알려진 내용은 의무적인 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거를 시험 문제로 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설명 제외구나. 왜냐? 약관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러면 약관을 만일 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계약자는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약관을 못 받거나 약관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고요.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받은 보험료인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회사의 잘못이죠? 그러면 높은 이율이겠네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 약대이율을 연단리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장애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장애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장애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험회사에선 상해, 질병, 치유가 된 후에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과 기능상실 상태를 장애다라고 합니다. 영구적은 뭐냐면 치유 시 장래 회복에 가망이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고요. 치유 후는요, 상해 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유 후 영구적인 이거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치료가 종결된 후 한시적으로 그럼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장애의 기간이 만일 5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장애지급률의 20%가 장애지급률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자,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장애분류표상 장애에 대한 걸 잠깐 보시면 되고요. 만일 한시적으로 장애가 나타나면 그 기간이 5년인 경우는요, 20%를 장애지급률로 해주겠다. 요거를 시험 문제에 출제하니까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년에 20%,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금 지급 의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험금일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볼게요. 중도보험금이 있고요. 만기보험금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중도보험금은 말 그대로 뭘까요? 중간에 보험금을 주는 건데 보험기간에 특정 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에 중도보험금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상품들 보면요, 80세가 만기인데 60세까지 살아계신다면요, 중간에 축하금 드릴게요. 이걸 중도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기보험금은 뭘까요? 내 보험이 80세면 예를 들어 80세 만기면 80세 만기가 됐을 때 피보험자 살아있다면 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걸 우리가 만기보험금이라고 하죠.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걸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보험금을 주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회사는 청약을 철회한 다음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3일 안에 돌려줘야 됩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될까요?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저한테. 제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근데 3일 안에 돌려주지 못하고 보험사고가 조금 미심쩍어요. 그런 경우는 좀 조사를 하겠죠. 그런 경우는요,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이 10일이 넘어간 경우는요, 3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원칙은 며칠이다? 3일이다. 그리고 조금 조사가 필요하면 10일, 30일을 더 이제 기한을 더 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3일, 10일, 30일에 의미가 없는 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계약들이냐면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가거나 소송에 걸린 경우입니다. 보험에 소송이 걸린 경우고요. 국가 수사기관 뭐 경찰이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경우 보험 사고는 당연히 보험 지급을 30일 안에 못 해주겠죠.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도 이 기간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데 이게 가끔 출제합니다. 여러분, 중도보험금이나 아까 중간에 받는 거나 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다가온다면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언제 전에 알려줘야 되냐면 7일 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걸 가끔 출제하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7일 기억할게요. 다음 볼게요.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종 상태가 되어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네, 지급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은요,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줘요. 근데 밑에 그걸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근데 이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실종이라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인정사망 같은 경우는요, 수해 화재 등으로 관공서가 사망자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바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실종 몇 년이라고요? 5년. 특별실종 몇 년이라고요? 1년.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를 막 바꿔서 내겠죠? 꼭 기억할게요. 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계약할 때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가 뭐 과거에 아팠어요. 지금 어디가 아파요? 키는 뭐고 몸무게가 뭐고 이거 막 적어본 적 있으시죠? 그걸 계약 전 알릴 의무다라고 하고요. 바꿔 얘기해서 고지 의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지 의무는요, 청약을 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겠죠. 계약자도 쓰고 피보험자도 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요, 알릴 의무 중에 더더욱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뭘까요? 당연히 회사가 계약을 승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고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릴 의무를 좀 위반한 경우는요, 이런 안 좋은 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을 안 받아주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을 걸어버리거나 일부 보장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깎거는 이런 조건부 승낙이 되니까 꼭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위는요, 가끔 등장하는 건데 이 고지 의무는 어디서 그 법제화에 있냐면 상법에서 꼭 써야 된다라고 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 계약자는요, 세 가지 의무를 갖는데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계약자는요, 아까 방금 배웠던 것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적어야 되고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만 더 있습니다. 통지 의무. 흔히 얘기해서 주소가 변경되면요, 회사는 주소 변경된 걸 모르죠. 그래서 꼭 계약자가 통지 의무, 이게 주소를 바뀐 걸 알려줘야 됩니다. 만일 이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아까 어떻게 되겠죠? 이거 위반했을 경우는 계약 해지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근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일까요?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뭔가 서류를 누락하거나 그랬을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회사는. 근데 이게 1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거나 이런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2년이 경과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장 개시일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장이 시작된 날이죠. 그럼 계약 체결일이랑 좀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안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우리가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니까 보장 개시일이랑 계약 체결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일은 2년 경과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계약 체결일은요. 3년이 지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이거 적지 마, 이런 거 적지 마, 이런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계약 해지입니다. 2회 이상 보험료 내지 않으면 우리 실효된다, 계약 해지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뭘 하냐면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보험료의 미납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납입할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그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또는 다른 말로 독촉 기간, 납입 독촉 기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언어가 좀 세죠. 근데 이걸 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약 2달 동안에 돈을 못 냈어요. 그럼 이 계약 해지되거든요. 실효되고 해지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주고 고객이 돈을 낼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 또는 독촉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된 일반적인 보험은요. 납입 최고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 다음 날 계약이 아예 해지됩니다. 근데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럼 이 기간을 7일밖에 안 줘요. 일반적인 계약은 14일 그리고 미만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엄청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다음 날 해지된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통지 의무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계약자는요, 주소가 바뀌거나 어떤 사항들이 바뀌면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모르겠죠. 당연히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소 변경의 경우도 계약자가 회사에 당연히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우편물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계약의 부활이란 게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랬잖아요. 2달치 안 내면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죠? 실효가 됩니다. 근데 해지라고 하면 해약한금을 다 찾아간 걸 해지라고 보시면 되고 실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체되고 있는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여서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돌리는 제도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까 그랬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해지환급금은 남겨놓고요. 그냥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활을 위해서 연체된 보험료에 이자를 좀 더 지급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자를 더 납입해야 되죠. 평균 공시율 플러스 1%의 이자를 더해 납입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몇 년이라고요? 3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A씨가 계세요. 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 보험사고가 난 경우 A씨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숨긴 다음 바로 부활 신청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활할 때는요. 신계약을 받던 것처럼 계약전 날리름을 쓰고요.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을 바꿔야 됩니다.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부활을 받아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보험 설계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요. 괜찮았던 A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요. 새로운 B 계약을 청약한 경우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A 계약이 더 좋아요. 이런 경우는요. 고객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는 게 있는데 이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거는 잘못된 보험 설계사가 있겠죠.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 소멸일로부터 얼마 이내요? 6개월 이내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래 계약을 바꾸고 새로 가입한 보험은 B보험은요. 취소가 가능하고 A를 다시 살리는 거죠.
이게 언제라고요? 6개월.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 부활은 3년, 그리고 부당한 계약 전환은 6개월이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요, 계약자의 수익자를 변경할 때 어떤 경우가 중요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험회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자를 바꾼대요. 그리고 수익자를 바꾼대요. 누가 중요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뭐 여러 부분의 답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보험회사 입장이라면 수익자가 바뀌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수익자는요,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계약자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승낙이 필요하고요. 수익자를 바꾸는 거는요, 절대로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변경은 계약자의 권한이고요. 계약자 수익자의 변경은 가능한데, 여러분 하나만, 제가 제 사망보험금 갖고 있는 피보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을 가능할까요? 피보험자는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보험의 대상자죠.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돈을 내고 돈을 받는 사람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보험의 대상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계약자 볼게요. 계약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하나요, 보험 종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해서 밑에 보시면요, 제가 사망보험금 1억짜리를 가입했는데 그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을 내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료를 1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럼 당연히 제 사망보험금도 단순하게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거를 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은요, 가입금액 감액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걸로 처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지한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해지된 거예요. 그 일부분이 해지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왜 하냐? 중도해지로 인한 계약자와 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감액 제도를 놔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소멸을 잠깐 볼게요. 소멸을 볼 건데요, 일정 기간을 두고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드 포인트 있죠? 얼마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보험금 청구권, 반환 청구권, 해지한금 청구권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은 3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입니다.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요. 나머진 다 3년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3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이게. 다음 볼게요. 자, 계약 해지 및 철회인데요, 계약자는요, 언제든지 이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피보험자예요. 계약자가 와이프고 제가 사망보험금을 가입했어요. 당연히 저도 이 보험을요,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가 제 주인이니까,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주인이니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보험 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험 나이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께 부과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험 나이는 실제로도 문제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거의 계산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계산 문제가. 자,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요,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립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일 생년월일이 1990년 1월 10일입니다. 그럼 계약일자에서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빼겠죠. 그러면 보험계약 연령은 30년하고 7개월이 나옵니다. 그렇죠. 빼면 30년하고 7개월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6개월 이상의 끝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올린다 그랬죠. 그럼 31년이 되겠죠. 7개월이니까 하나 올라가서. 근데 반대로 제 생일이 90년 7월 10일인 경우에는요, 8월에서 7월을 빼니까 1개월밖에 안 남네요. 그러면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니까 그러면 1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30세입니다. 그럼 이왕이면요, 이게 변경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거를 상영일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계약 대출을 얘기해 드릴게요. 약관대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의 어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냐면요. 해지한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만일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나면요. 당연히 대출한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한급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막 대출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번 약관의 해석.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약관을 보고 제가 약관을 보는데 이게 모호해요. 약간 모호해요. 해석의 자체가 모호해요.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계약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을 약관 누가 했죠? 약관을 보험회사가 했겠죠? 보험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주 등장하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언더라이팅입니다. 딱 봐도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뭐 한다 그랬죠? 30일 안에 승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승낙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의 계약을 받아줘야 될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랬죠. 그 고민하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서요, 적절한 위험 진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 및 가입 조건, 보험금 한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왜 이걸 하느냐? 계약자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역선택을 방지합니다. 역선택은 뭐냐?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사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률 차익의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가 경영의 안정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요, 어떤 전문 자격이 필요한데 이 전문 자격을 CKLU, AKLU, FKLU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외우지 마시고요. CAF 이것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F는 뭘까요? 카풀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풀이 CAF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언더라이팅에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첫 번째, 보험 설계사분들이 당연히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겠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당연히 1차적인 언더라이팅을 진행하겠죠. 건강 상태나 직업 등을 성실하게 고지할 수 있게 유도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 그러면 병원 진단 받아오세요. 필요하다면 방문 진단할게요. 서류 진단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진단을 통해서 이제 의적 진단하겠죠. 요즘에는요, 회사에서 받은 직장 건강 검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1차, 2차가 끝났으니까 3차 해야겠죠. 3차는 뭐냐면 언더라이터,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실제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4차, 이제 계약적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선택하고요, 건강진단, 의적진단하고요, 언더라이터가 선택하고 마지막 계약적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집중할게요. 자, 언더라이팅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1번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2번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있고 3번 도덕적, 4번 재정적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뭘까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운전 여부,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위험 등을요, 고려하는 것을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성별, 체격, 그리고 신체 지금 어떠신가, 과거의 병력이 어떤가, 신체를 보는 거죠. 신체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과거에 보험 사기 경력이 있나, 이런 도덕적으로 가능한 건가를 판단하고요. 네 번째, 청약자의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 예를 들어서 제가 월 소득이 100만 원인데 제가 월 10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재정적 언더라이팅, 이 사람의 소득 수준도 보겠다,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언더라이팅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표준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체는 말 그대로 보통의 건강 상태를 표준체라고 합니다. 근데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이걸 표준 미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표준 미달체인 경우는요, 디메리트를 받습니다. 뭔가 좀 불이익을 받는데요. 뭐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걸 보험료 할증이라 그러겠죠. 더 돈을 더 많이 내던가 아니면 특정 질병 제가 어디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위를 빼는 거죠. 보장해서. 그걸 부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1억 받아야 되는데 뭐 8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이걸 보험금 삭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그러니까 이런 좀 불이익을 받겠죠. 근데 반대로요.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그럼 표준체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량체라고 하거든요. 우량체의 경우는요. 보험료를 당연히 깎아주겠죠.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럼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우리 며칠 안에 준다 그랬죠? 3일 안에 준다 그랬죠? 그리고 10일, 30일 필요했죠? 이거를 담당하는 데가 클레임입니다. 자, 다시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청약하고요. 보험을 승낙하기 전까지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랬죠. 클레임은 뭐냐면 언더라이팅이랑 클레임을 바꿔서 자주 출제하거든요. 클레임은 뭐냐? 제가 보험 사고가 났어요. 보험을 잘 유지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나 보험금 주세요. 나 이런 사고 났어요. 청구를 하죠. 그러면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까지 과정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돈을 받아가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자, 양쪽을 분간해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이 요건입니다. 자, 여러분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보험 사고를 조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경험과 조사 기법이 있어야 되고요. 약관 및 보험 관련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꼭 기억하세요.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뭐 그냥 적은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면 오답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보험 경영의 건전성 그리고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왜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할까요? 어제 수지상등의 원칙 배우셨죠? 들어온 보험료와 나간 보험금의 합은 같다. 그러면 누군가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면 내는 사람이 더 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윤리 잠깐 볼 건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판매 전후에 보험 소비자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고객들은요. 정보를 많이 못 알고 있으니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좋은 상품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보험 설계사분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됩니다. 무리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되고요. 부당 영업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뭐 대리 서명하던가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던가 뭐 거짓된 자료를 쓰던가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도 잘해줘야 되고요. 보험계약 유지도 잘해줘야 됩니다. 설계사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의 잘못된 행동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이 부분 기억할게요. 금품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대신 보험료 내도 안 됩니다. 대납해도 안 됩니다. 대납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일일 수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뭐 하루에 3만 원씩 받겠죠?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씩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낸다? 일일 수금을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승인 보험 자료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2번 계약 체결 유지 단계의 정보를 제공할 건데요. 계약 체결할 때는 대부분 뭘 줄까요? 상품 설명서를 줘야 되겠죠. 상품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권유할 때는 그럼 계약을 청약할 땐 뭘 줘야 될까요? 고객이 쓴 청약서 부본 그리고 보험 약관을 당연히 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만일 고객이 불만이 있다면 어딘가에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민원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일원화된이라고 나와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 아니에요. 다양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민원 처리 시스템 내용은 보험 소비자에게 당연히 알려주겠죠. 여기서 오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려준다. 아니죠. 민원 처리 내용은 당연히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소비자에게 고지해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럼 보험 설계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법규를 준수 잘해야 되겠죠. 윤리와 법규를 준수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고객 가족의 뭔가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보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보험 설계사분들은 투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꼭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1번 보험 약관 및 보험 약관 교부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고요. 2번째 청약서 사본 부본을 전달해야 되고요. 3번째 자필 서명을 안내해야 되고 확인받아야 된다. 3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시험에 출제되는 학습 포인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계약은요 다음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문제를 보시면 승환계약은 그냥 부당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청약하는 걸 승환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교 안내 확인서라는 걸 작성한다. 요거는요 시험 문제 이렇게 탁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쓴다? 여기다 청약서를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비교 안내 확인서를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에게 뭔가 정보를 주려면 당연히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요. 고객님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어요. 대출 연체가 되고 있네요 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거 맨 밑에 볼게요.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동의해도 절대 주민번호 사용할 수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이제 보험 범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보험 범죄가 있어요. 연성사기가 있고 경성사기가 있는데, 연성사기는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연성사기라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경성사기는 뭘까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연성사기보다 경성사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성사기는 그냥 나이롱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성사기는 보험 범죄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기죄가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험 사기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법적 근거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 범죄는요 기억할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볼게요. 자, 보험범죄의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사기적인 보험계약이 있고요. 보험사고를 고의적인 유발을 할 수 있고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 발급해서 허위 신고할 수 있고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입니다. 보험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한 건일까요? 아니요.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비연고성, 내가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특징들이 있는데,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이 보험 사기는요 입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는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지 활동을 합니다. 어렵죠. 되게 많은데 제가 줄여놓은 건데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정부 나왔다, 검찰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대책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서 운영하냐면 검찰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관 지을게요. 정부 나왔다, 검찰 알아두세요. 뭐 정부랑 검찰이랑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죠. 정부, 검찰. 그리고 시스템 나왔다, 금융감독원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스템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조사반 나왔다, 보험회사. 딱 3가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정부 나왔다, 검찰, 시스템 나왔다, 금융감독원, 조사반 나왔다, 보험회사.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냐고요?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담당하는 사람들을 게이트 키퍼라 그래서요. 자살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이트키퍼는요, 사회적 책임이 높은 중앙, 지방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나오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데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합니다. 뭔가 부검자 나오니까 또 자살한 얘기겠죠. 그래서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주고요.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생명보험회사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짜 치사하게 한 문제 나온 적이 언제냐면요. 이거를 2010년도에 이게 시작됐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2010년도가 아니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했냐? 네 가지 하는데요. 농약 보관함을 보관합니다. 농촌에. 그리고 자살위험군을 지원해주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요.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냐면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파트 2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